1987년 9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이곳의 지역 중 하나인 잠보앙가에는 필리핀의 군부대가 하나 위치해 있었습니다. 헌병대, 지금은 군사경찰로 불리는 부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이들은 부대 주변 도로 근처에서 모두 모여 구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 정도의 부대원들이 달리고 있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었다고 하네요. 새벽에 일찍 실시하던 구보였다 보니 당시 도로에는 부대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창 그렇게 도로를 따라 달리던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장을 봤을 땐 주변에 사는 민간인들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한창 구보 중이던 부대원들을 불러 세우더니 자신들이 준비해온 뭔가를 꺼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얼음물. 날도 더운데 구보를 뛰다 보면 땀도 나고 힘드니까 혹시나 더위 먹지 말라고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간부들과 병사를 비롯한 부대원들 거의 대다수가 이들에게서 받은 봉투에 든 얼음물을 시원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부대원들 모두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증상은 전부 공통적으로 비슷했는데 어지러움, 두통, 복통을 겪고 있었다고 하네요. 의무대에서는 처음에 이들이 더운 날 실시한 구보 때문에 열사병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단체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부대원들의 증세를 살펴보던 의료진들은 곧 이 증상이 열사병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가 무엇과 비슷한지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농약에 중독된 증상과 비슷하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체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추적한 결과 이들이 구보 중 얼음물을 받아 마셨던 것도 알아냈습니다. 도로 근처에 떨어진 얼음물이 담겼던 봉투를 수거해 그 안에 남아있던 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정체불명의 민간인들이 부대원들에게 이런 위험한 것이 혼합된 물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독이란 뜻의 필리핀어인 라손과 합쳐 라손 배치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군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실수로 혼입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계획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오래전이었다 보니 CCTV 등도 없었고 외진 지역이었던 데다가 너무 아침 일찍이었다 보니까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진전이 거의 없었던 듯한데요. 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여러 섬에 퍼져 있던 반군 게릴라 단체의 소행으로 여겼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을 호소하던 병사들 중에서 증세가 심한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9명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으나 앞서 말했듯이 조사가 어려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는 전군 지시사항으로 허가되지 않은 음식이나 민간인에게서 나눠받은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취식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과연 겁도 없이 군부대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198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세티아 부디, 이곳의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경비원 두 사람은 아르탈로카 빌딩 앞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커다란 비닐봉투가 담긴 종이상자 2개였는데요. 이 상자가 경비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자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에 반응하듯이 엄청난 수의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린 게 아닐까 싶었지만 음식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로 보기엔 너무 지독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것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른 신고 때문에 바빠서 이곳에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수상한 상자는 계속 빌딩 앞에 방치되었는데 처음 이 봉투가 담긴 상자에 다가간 것은 도로 위에서 폐지 등을 줍던 노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널린 폐품 등을 수거하다가 이 종이 상자에도 손을 대었는데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나눠 담겨진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을 발견하고 놀란 노숙인들은 곧장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두 상자들 중 하나에는 뼈 13개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지역명과 사건의 내용을 따서 이후 세티아 부디 13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부터 조사하기로 합니다. 조금 묘사가 잔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손, 발 등은 온전히 남아있어 지문 등을 조회하면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이틀 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복수로 예상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신이 나눠지는 사건들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과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는 목적이 있는데 범인들의 행보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혹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란 대범함과 나눠진 상태로 봤을 때는 능숙함까지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로 이 사건에 사용된 봉투가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것이고 종이 상자는 근처 서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원이 금방 밝혀지고 목격자들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의 예상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도 실패했으며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의 목격자를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를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실종자가 있던 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이들 중 피해자의 신체적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해는 근처 묘지에 매장되었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네요. 대범하고 또 잔혹했던 범행의 내용, 도대체 이 사건의 범인 혹은 범인들은 누구였는지 의문입니다. 1987년 3월 19일 오후 뭄바이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뭄바이에 위치해 있던 오페라 하우스에서 걸려온 것입니다. 정확히는 오페라 하우스의 근처에 입점해 있던 유명한 보석 가게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가게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날 일찍 이 보석가게 오페라하우스 지점에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주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모한 신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자신들이 CBI 소속의 요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CBI는 인도의 특수범죄 수사기관 중앙수사국이었는데요. 싱은 말을 마치자마자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 요원들이 가게에 온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사장과 직원들은 긴장한 나머지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 요원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전부 꺼버려야 된다고 명령하고 매장 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님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외부에 셔터까지 내려버리고 매장 문을 모두 잠궈버린 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전화선까지도 모두 제거했다고 하네요. 압수수색의 근거는 이곳에서 위조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가게에서 귀금속을 매입한 이들이 금을 비롯한 보석들이 가짜였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싱은 요원들과 함께 조사에 사용될 견본을 가져가겠다며 가게에 있던 귀금속을 상자 안에 담아 넣어갔고 진열된 보석들도 전부 가방과 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폐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장 내의 현금까지도 전부 압수해갔다네요. 싱은 보석과 돈이 담긴 가방과 상자를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큰 버스 안에 전부 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떠난다며 매장 안의 직원들과 사장에게 곧 다른 팀이 도착할 테니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다른 팀은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위조 보석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중앙수사국에서 조사를 지시했던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요원으로 위장한 절도범들이었고 당연히 이들의 신분증과 수색영장들도 전부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들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다가 몇 가지 단서를 알아냈습니다. 이 모한싱이란 인물이 조금 떨어진 호텔에 묵고 있었고 이 호텔에서 기거하는 동안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실입니다. 광고의 내용은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였는데 중앙수사국의 이름을 사칭해서 내놓은 공고였습니다.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위한 특정인을 구한다는 것, 이 공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모한싱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인근에서 그를 태워다 준 택시기사였습니다. 모한싱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도주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 금과 보석을 실어 넣은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도중에 다시 택시를 잡아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또 거기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빌려 다른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오토바이를 빌린 곳이었는데 이후 모한싱은 종적을 감춰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모한싱이란 이름 역시도 당연히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어거스틴 페르난데스란 사람을 체포했지만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모한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두바이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금전적인 피해는 갈취된 보석의 금액이 당시 달러로 약 2만 달러, 그리고 현금은 약 4천 달러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46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지명수배 이후 모한싱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한마디로 아주 기가 막힌 사기 절도극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쯤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다른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던 것입니다. 이때 광고를 보고 모였던 사람은 약 150여 명 정도였는데 정작 면접 장소에 면접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CBI에서도 당시 이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누가 낸 광고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광고는 실제 범행을 벌이기 전에 범인이 계획했던 일종의 리허설로 보였다고 하네요.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워낙 특이한 내용이다 보니 미디어화가 많이 되었는데 1990년에도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2013년에 개봉한 스페셜 26이란 영화 역시도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건 내용 자체가 영화 같아서 굳이 각색 없이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네요.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고 범죄 수익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오늘은 아시아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건이 참 인상적인데요. 위장한 가짜 요원들이 보석 가게에 들어와서 아주 대범하게 매장 자체를 절도해버린 내용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 같아서 비록 범죄이지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흥미로우셨는지 또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